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7일 오후입니다. 지금 정안기 교수님을 박사님을 모시고 충성과 반역, 대한민국 창군 건국과 호국의 주역, 일본군 육군특별지원병, 부제는 이렇습니다. 검은 역사의 살아있는 유령들,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요 카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검은 역사에 살아있는 유령들, 대충 짐작은 갑니다.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무슨 뜻이죠? 이 키워드는 상당히 문학적인 그런 이제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검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육군 특별지원병들의 존재를 그동안은 암장시키고 숨겨왔었죠. 그렇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검은 역사일 수도 있겠고, 살아있는 유령들은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반일 종족주의가 행행하는 그런 이제 해방 이후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6.25 전쟁을 지켜내는 그런 혁혁한 어떤 그런 공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지원병 출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무시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있지만 유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키워드이고요. 제가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분들, 육군특별지원병과 같은 이런 일제시대를 태어나고 성장하고 교육받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켜내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은 역사, 이런 이제 키워드를 사용했던 것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검은 역사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본 검은 역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가장 많이 흘린 세대와 그 집단이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보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을 잡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대표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피를 흘린 세대를 대표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서 수고한 분들을 대표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근대화, 산업화에 수고한 이명박, 이런 식인데, 그런데 유독 그 보상을 받는 데서 빠진 존재가 바로 이 육군특별지원병 출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6.25 때 가장 잘 싸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제에 지원했다, 민족을 발휘했다 하는 분위기가 평배해 있었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 스스로도 상당히 자신을 당당하게 변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변호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안에서도 지원병 출신들은 자꾸 낮춰보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학병 출신들은 그 사람들이 대학교 다니다가 갔으니까, 또는 강제로 끌려갔으니까 이렇게 동정하고, 그 다음에 망군 장교, 일군 장교는 엘리트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도 이분들을 변호를 안 해요. 국민학교 출신이다. 그리고 그렇죠. 지원했다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이제 이렇게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망군 출신자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부당한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아갖고 참 억울한 삶을 살았다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가 검은 역사고, 살아있는 유령들이라는 표현은 살아는 있는데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제가 이 한국군에 대해서 그래도 취재를 참 많이 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원병에 대한 인상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 상당수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종의 혼을 좀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더구나 6.25 70주년을 맞아가지고 가장 우리가 냉대했던 진정한, 바로 여기 진정한 영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웅들을 다시 이렇게 드러내는 아주 뜻이 있는 고마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은 역사가 아니라 이제 밝은 역사로 밝은 역사를 만들고 만들어야 되고 유령이 아니라 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명되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지난 4월 3일 날 이 제주 4.3 사건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제주는 먼저 꿈을 꾸었다. 통일의 꿈을 꾸었다. 제주라는 주어를 내세웠어요. 가끔 또 제주도민으로 가면서 그 꿈을 먼저 꾸었기 때문에 무참한 참화가 일어났다. 쭉 연설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럼 4.3 사건 누가 일으켰느냐? 남로당 무장 폭동이었다는 말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보통 사람들은 뭔가 제주도에서 엄청난 학살이 있었고, 그 학살은 통일의 꿈을 꾸었던 사람을 학살한, 이건 무슨 국가적 범죄다, 이런 역사 교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글쎄요. 우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태우 정권,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이미 진상보고서가, 조사가 진행됐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도 마찬가지 이 4.3 사태였던 거니 사건의 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제주도의 그 토착, 이 공산 세력에 의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발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통일국가 건국을 위해서 먼저 꿈을 꾸었는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탄압 학살당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하지만 과연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크게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4.3 사건이 발발해서 진압되는 과정에서 양민들이 학살된 사실들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사건의 본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은 그건 참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 때 나온 4.3 사건 진상 보고서가 상당히 우파 진영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더라도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이 총선거를 방해하고 그렇습니다.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적화 통일, 거기서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그죠? 공산화 통일이지. 그리고 제주에서 당시에 통일을 꿈꿨던 사람은 공산주의자의 공산화 통일, 플러스 김규식의 좌우 합작에 의한 통일.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한다고 했지 통일의 꿈을 꾸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통일의 꿈을 제주가 꾸었다 함으로써 제주도민 전체를 좀 명예를 좀 훼손했다고 봅니다. 그렇게도 볼 수 그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 제주가 전체가 공산 통일의 꿈을 꾼 것 같은 맞습니다. 오해를 지금 맞습니다. 오해를 부르는 겁니다. 이건 사실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들이 무슨 데모를 한 게 아니라 무장폭동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찰서를 습격하고 우익을 죽이고 해가지고 그 뒤에 참 비극의 빗장을 열어젖혀가지고 그 뒤에 국군과 경찰이 가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억울한 양민들이 많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빨치산도 죽고 억울한 양민도 죽고 국군도 죽고 경찰도 죽은 이런 것을 완전히 남로당의 시각에서 또 그것도
꿈이라는, 통일의 꿈이라는 이런 상징, 일종의 상징어를 통해서 역사를 조작하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제가 과격한 겁니까? 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 선생님 대표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대립되고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식의 일방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4.3 사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 국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국군을 그 당시 그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그 국군 경찰이죠. 국군 경찰들을 전부 다 아니 뭐 저기 살인자 뭐 잘못하면 게슈타프로 알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뭐 학살자 개인 학살 뭐 이렇게 큰일 그런 나죠. 식으로 저기 이제 매도를 하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국군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국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국군의 명예가 걸린 건데 대통령의 명예야 뭐 5년이면 끝나지만 국군은 영원히 국가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국가 기구인데 그런데 바로 이 충성과 반역의 한 챕터가 건국을 향한 대질주 그 중에 1번이 제주 4.3 사건과 앵거리 중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4.3 사건에서 여기 보니까 진압작전의 지휘관으로서 11연대장 최경록, 제9연대장 송효찬, 제2연대장 한병선 이 세 사람이 바로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됐어요? 이렇게. 저기 이제 이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11년대장 최경록 중령이 이제 투입되기 이전 단계 11년대장은 박진경 중령이었고요. 또 그 앞에 이제 9연대 중령이 바로 김익렬 중령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박진경 중령이 이 11년대 그 내부로 침투한 제주도의 공산 프락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암살돼. 저기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에 대고 애망소총으로 머리를 수압을 했어요. 예. 야, 그걸 이제 국군 수뇌부가 듣게 되고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사실은요. 네, 그래서 앵그리 중령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11년대장으로 투입된 분이 바로 이제 최경록 중령이었고 부연대장으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이 송효찬 그 당시는 소령이었습니다. 예. 뭐 이분들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시에 그 미 군정의 노보트 준장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 11년대장 송효찬과 저기 이 최경록과 송효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 신뢰할 만한 인간이다.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을 투입시킨다고 한다면 아마 단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이제 그 기록이 발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노무현 정권하에서 나온 제주 4.3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백선엽 장군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분들의 어떤 그러니 이 세 명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이 이렇게 4.3 사태 사건을 진압하는데 투입됐던 것은 그들의 사상이 결코 저기 흔들리지 않고 안공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안공에 투철했던 거죠. 예, 투철했고 또 과감한 또 그런 그렇죠. 이 군사적인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뭐 그런 평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뭐 국군 내부에서 지휘관들 가운데서 이분들은 상당히 특별한 그런 존재로 취급받았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빨치산의 지휘자 김달삼도 뭐 지원병 출신이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죠? 예, 그
김달삼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이름은 김달삼이 아닌데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일본 주어대학, 중앙대학 법학과를 다니다가 학도 지원병을 받고 그리고 지원병을 가서 여기 학도 지원병을 받고 지원병을 가서는 다시 간부 후보생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각종 간부 후보생이 됩니다. 장교가 됐네요. 일본군 장교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장교가 되고자 지원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쿠시야마 예비사관학교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박진경 앞에 그 부연대장을 김익렬인데 예. 이분하고 이 후쿠시야마 예비사관학교 동기생이에요. 잘 알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 사건 진압 과정에서 초기 진압 작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박진경 중령이 새롭게 투입됐던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이제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특히 이 김달삼은 제주도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 당시 그 4.3 사건에 관여되고 있는 핵심 수뇌부는 전부 다 이 제주도 출신자들이고 학병 출신자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도 지원병입니다. 학도 지원병 출신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학도 지원병 출신자들의 그 공산 세력을 초구스는 그런 이제 거기 이 진압군 군대를 이끌고 들어간 분들이 바로 이제 육군 특별지원병이다. 참 한국 현대사의 아주 기본 단면입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학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학병은 학도 지원병을 줄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학도 지원병은 전문대학 이상, 대학이라고 합시다. 그렇습니다. 대학 다니다가 지원한 사람. 지원한 겁니까? 강제로 끌려간 겁니다. 야, 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지원한 것입니다. 지원한 겁니다. 지원해가지고 김달삼은 장교까지 된 사람이 공산 게릴라를 지휘하고 그것을 진압한 사람들은 이 병으로 지원했던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의 이 최경록, 송여찬, 한병선 나중에 한국군의 아주 최고 지휘부까지 올라가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압에 나섰으니까 양쪽 다 지원병 출신들이 되게 됐어요. 뭐 학병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학병 출신이든 지원병 출신이든 나이로 보게 되면은 같은 세대입니다. 비슷하죠. 1920년을 전후로 해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군 특별지원병은 지원으로 갔다고 그러고 학도병은 무슨 지원병은 끌려갔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도병이든 지원병이든 전부 다 그 법계적인 구조도 그렇지만 스스로 도장을 찍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 보호자의 그 난임도 찍고 해가지고 전부 다 스스로 자원을 해서 저기 군대 간 것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 일반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학도지원병이 아니라 학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그 지원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빼버리고 학병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그 유선적이고 확고적인 그런 이제 용어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그 43년, 44년도에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사용됐던 학도지원병이라고 하는 역사 용어를 쓰는 것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11연대장 박진경 보통 대령으로 불리는데 대령으로 추수가 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령으로 피살되고 그렇습니다. 추수가 돼서 박진경 대령인데 이분 아드님 되신 분이 박익주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이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공산 게릴라가 몰래 그 부대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것도 최고 지휘관을 그냥 사살해버렸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 진압하러 간 군인들이 격분을 했습니까? 그죠? 격분을 했겠네요. 그죠? 그 격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박진경 11년대에 그 작전 참모가 바로 임부택 그 당시 대위였습니다. 이분도 지원병 출신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남긴 해고록에 의하면 이 박진경 중령이 자기 상사가 사살되었을 때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스스로가 임부택 그분께서는 이 작전 참모를 던지고 일대대장으로 스스로 바로 진압하러 나가요. 예, 참전에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노라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그게 임부택 대위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 군 수뇌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그렇게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앵그리 중령이라는 여기서 임부택 씨 이야기는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6.25 때 6사단 7연대장으로서 3일 동안 춘천을 방어함으로써 김일성의 전쟁 계획을 아주 흐트러뜨린 사람인데 이분이 또 지원병 출신으로서 이 제주 4.3 사건 진압에도 그렇습니다. 투입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이분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제 지원병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임부택 씨를 친일파로 몰아서 되겠습니까? 친일파로 좋습니다. 친일파 맞죠? 어떻게 분들 친일파는 맞는데 동시에 애국자다. 친일파와 애국자가 그게 한 사람 몸속에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바로 충성과 반역이라는 이 책이 제기하는 화두를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그래서 내가 친일파에 대해서 한마디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일파라고 하는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일제시대를 산 사람 치고 친일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육군 특별지원병이 아닌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반 농민들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이런 쌀 심으라고 하면 심어야 됐고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야 됐고 울령 나가라고 울령 나가야 됐고 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중요한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일제시대를 살아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시대를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20년대생이기 때문에 이미 시민제어가 된 이후에 일본 국민으로 이미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일본 국민이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 그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와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난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하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없어지게 되죠. 네. 대한민국 사람이 해체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친일파를 규정하면은 뭡니까? 한국 인구의 한 99%는 다 민족 반역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민이 해방 이후에 그 반민족 처벌법을 만들어서 이광수, 최남선, 김연수 이런 분을 재판할 때 법률가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성방지 김연수 선생의 판결문을 보면은 판사가 고민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민족 반역이라는 범죄는 없다. 국가 반역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족 반역을 법으로 처단할 때는 형식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관을 했다고 해가지고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진짜 뭘 했느냐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김면수의 경우에는 경제적 독립운동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민족 반역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애국자다.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한다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법률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 관념. 그러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죠. 신중해야 되고, 그 중에서 몇 사람, 일제 고등경찰의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독립투사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조작하고 한 그 정도로 이렇게 좁혀야지, 그 박정희까지 확대하면은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민족이라는 말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로 돌아가는데 그렇습니다.